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AI 아트계에 몸담아 온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연수로는 꽤 됐고요. 제가 이제 쭉 이제 풀어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2017년도에 제가 작가명을 인공지능의 인공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그 인식들이 많이 없다 보니 이제 북한의 그 깃발을 의미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북한 그 깃발이 인공긴 거를 그 당시 몰랐어서 서로 이제 어떤 그 커먼 센스가 좀 맞지 않은 그 일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AI를 필두로 해서 예술 활동을 해왔던 것이 역사가 그렇게 그 짧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면 생성형 AI로 이렇게 붐이 일어난 것은 이제 얼마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또 AI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해왔는데요. 그런 부분 오늘 함께 좀 나누면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오늘 저도 귀한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드릴 말씀은요. AI가 촉발한 블루오션, 장르를 횡단하고 경계를 초월하는 AI 아트 콘텐츠 분야의 미래 정책 방향으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실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또 그 AI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내밀하게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의 AI 문화경영연구소의 소장이자 주임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외교부와 함께 그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가 프랑스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협업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12인의 코리안 AI 아티스트 전 미래의 결 한국성이라는 전시에 총괄 큐레이팅을 맡았고 저도 참여를 작가로서 했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최근에 이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바이 AI 국제영화제에서 대상과 관객상을 타신 권한슬 감독님, 또 김땡땡 작가님, 키칸 작가님 등등 해서 정말 한국을 대표할 만한 가장 뭐 인지도 면에서나 또 작품 활동의 어떤 바운더리 면에서나 대표할 만한 12명의 분들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게도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올해 9월 달에는 강남구와 같이 Future Art and Humanity and International Symposium이라는 약칭으로는 파히스라고 하는데요. 네, 휴머니티를 기반으로 한 AI 다원 예술, 뉴폼 아트 예술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작년부터 크고 작은 AI 관련 행사들, 특히 문화예술 콘텐츠에 관련된 일들을 꽤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 대상과 관객상을 타신 권한슬 감독님이 작년 3월에 상을 타시면서 이제 AI 아트의 대중화를 이끄신 분이신데요. 저희 연구소와 같이 이제 MOU를 체결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 전문 매체 더 AI 언론사와도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현재 AI 콘텐츠와 아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신 주체들과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랑스에서 진행한 전시의 포스터와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전시를 진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서문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은 이제 제가 AI로 만든 그런 작품들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프랑스에서 함께 진행했던, 현지에서 진행했던 AI 아트 전시에 대한 국내적인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연합뉴스와 영상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단순히 개개인의 아티스트들의 어떤 활동이냐라는 측면보다는 사실은 저는 이 한국의 인공지능 아트가 타 국가와 굉장히 구별되는 독특한 한국성이 존재한다. 코리안니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류가 지금 최정점에 달해 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토리텔링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우리 민족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이 AI 아트 콘텐츠라는 분야와 접목이 되었을 때 지금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그냥 주장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AI 국제 영화제들 행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한국인 AI 아티스트들이 탑을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하고 저희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쭉 진행해온 그런 AI 관련된 행사들, 그리고 저는 사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서울예술대학교의 조교수 생활로 이제 교수 생활 시작했는데요. 서울예술대학교가 이제 연예인들 많이 가는 학교로 알려져 있지만 그 학교의 모토가 예술과 과학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UCLA에서 석사를 마치고 이제 교수가 된 케이스인데요. 이제 그때부터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교류를 하면서 문화예술, 콘텐츠 그리고 첨단 테크의 융합을 연구하며 이제 창작 활동을 해온 지가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AI 아트가 뭔가 이거 사실 되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뒷부분의 논의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AI 아트의 작품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또 작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 작품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리 전시에서 요번에 선보였던 작품들을 이제 영상화한 작품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품이고요. 제 그 포트폴리오에 나온 작품들 영상화한 그런 걸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작품은 제가 이제 뉴포마트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AI가 촉발하고 있는 새로운 뉴포마트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 약간 어떤 분류하기 좀 애매한 그런 예술 장르들이 존재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그룹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선례들이 있는데요. 이 AI 아트가 바로 이런 새로운 다원 예술적인 장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상당히 열심히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작품은 이제 AI 퓨처 오라토리오라는 이제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의 중간 단계 정도 되는 작품의 프리뷰인데요. 이것도 AI로 만든 작품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 작품은 인간의 어떤 선과 악, 그러면서도 진리를 계속 찾아나가는 그런 인간의 어떤 지향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작품이어서 조금 무겁기는 하죠. 첫 번째 보여드린 작품과 두 번째 지금 보여드린 작품의 결이 굉장히 다른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AI를 가지고 못 낼 수 있는 분위기는 없다라는 거죠. 예, 구현하지 못하는 영상에 한계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뉴 포마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콘텐츠와 콘텐츠가 융합이 되고 콘텐츠와 기술이 융합이 되고 콘텐츠와 산업이 융합이 되는 이 아트 자체를 장르를 말하기도 하지만 현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I가 이렇게 대중화가 되면서 기존에 구분되어져 있던 장벽이 어느 정도 존재해온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지금 서로 횡단하고 넘나드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신예술 장르와 AI를 위시한 첨단 테크 결합이 관련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 저는 이제 AI 영화와 AI 시노그래피와 AI 퓨처 오페라 이런 것들을 계속 연동하면서 확장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협업하고 있는 AI 아티스트 또 다른 분인데요. 김땡땡 작가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AI 관련된 그 어떤 그 세계관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책을 내셨는데요. 저랑 그 부분이 굉장히 결이 잘 맞아서 또 같이 크루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또 관련 행사들을 이제 올해 진행을 하는데요. 저와 김땡땡 작가님 같이 이제 영화도 만들고 또 국립중앙과학관의 어떤 홍보용 브랜드 필름 같은 느낌의 룩북 AI 영상도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AI와 관련 없는 작업 활동을 하시는 예술가들하고도 같이 연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AI 아티스트들이야 워낙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아티스트들도 상당수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과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AI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저희가 나누어서 같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 즉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결합, 또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또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퓨처 오페라 작업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관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예술 장르가 오페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AI도 어렵고 오페라도 어려운데 사실 그 두 개를 맞닿아 놓으면 누구라도 오페라 작곡이나 혹은 또 오페라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접근성이 뛰어나게 진척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로 오페라를 만드는 많은 과정들이 존재하는데 전폭적으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시겠고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미지가 나오고 또 이미지가 사운드화되고 사운드가 비디오로 영상화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생성형 AI로 거의 100% 가능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작업하는 과정들 찍어놓은 거고요. 이거 제가 잠깐 오페라 어떤 부분에 쓰일까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작업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플롯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플롯에 맞는 그 캐릭터들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를 잡아서 이 성격과 이 캐릭터가 처해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AI한테 이제 AI 에이전트한테 물어본 거죠. 어떤 이미지면 가장 좋겠니? 물어봤을 때 추출해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다시 이미지 투 사운드 AI 생성형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래서 음악을 뽑아내고요. 그 음악을 뽑아낸 다음에 그것을 지금 아까 초반에 인간 창작자, 즉 인간 피아니스트가 계속 피아노를 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음역대가 감히 사람으로서는 부르기 어렵거나 너무 높거나 낮은 그런 음역대의 곡들을 이제 AI 약간 음성이 이제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오페라의 작곡의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부르지 못하는 노래는 이제 AI 성악가가 대신 불러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I 아트에 대해서는 이런 결이구나 아마 조금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현재 미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은 어때야 될까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창작에 관련 최신 키워드 3가지를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AI 예술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최근에 아주 화두를 많이 일으킨 기사인데요. 크리스티에서 이제 AI로만 만들어진 작품을 따로 경매를 한다 했을 때 기존의 예술가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굉장히 컸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갤러리를 하셨고 저도 미술가들과 굉장히 교류를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면에서 이것을 반대하는지도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술이라는 그 분야의 발전의 어떤 그 프로토콜이 기존의 사조들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는 예술가 또 다른 사조를 만들어내고 그 이전 것을 부정하면서 혹은 발전시키면서 그 다음 사조를 만들어 온 것이 미술 분야의 발전의 어떤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미술가들이 이것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찬성하거나에 어떻게 보면 조금 관계없이 AI 아트에 대한 관심과 이 발전에 대한 여지는
계속 커질 것이다. 이거는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서로 설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젊은 세대, MZ세대의 컬렉터들이 참여를 했었고 나름 수익을 거뒀던, 특히나 화제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어떤 이목을 끌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또한 AI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창작자들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그 저작권청이 작년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AI 아트로 만들어낸 웹툰, 짧은 형식의 웹툰을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그 작가의 요청에 노를 했습니다. 거절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1년 후에 올 초인데요. 생성형 AI로 만든 작품도 인간의 어떤 공력이 들어갔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저작권을 인정하겠다라고 본인들의 입장을 1년 만에 180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다운 그런 어떤 스탠스의 변화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AI 창작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AI 아트에도 관심이 있지만 제가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연구에 지향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피지컬 AI 분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AI라는 것은 지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결합이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지컬 AI의 시대가 곧 도래를 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왜 관심이 높냐면 우리 인간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피지컬 AI, 즉 우리 집에 나보다 훨씬 지능이 높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존재한다라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관련 산업들이 존재하게 될 것인가, 새롭게 창출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밀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문화예술 경영 박사학위를 해서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뒷부분에 정책에 대한 어떤 제안을 좀 드릴 때 이 로봇에 관련된 내용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예술의 관점에서 본다 할지라도 지금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존재를 만들어낸 어떤 회사의 기업의 이익 창출의 수단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만 치부할 것은 아닌 것이 이미 이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 또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언제까지 예술가가 인간의 영역으로만 인간만이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아젠다,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순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저희 문화예술 경영 분야에서의 리더님들과 함께 좀 공유해 나가고 머리를 맞대어 연구해 나가고 싶은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AI 아트와 콘텐츠의 발전 배경도 제가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그냥 붐이다 이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AI가 촉발한 생성 공감각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AI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I에게 내가 오더를 내렸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 동시적인 감각을 지금 학계에서는 생성 공감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은 시각적인 것, 아까 보셨지만 영상, 이미지, 또 청각적인 것, 사운드 이렇게 시각과 청각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후각과 촉각과 미각까지 연결이 된다면 우리 콘텐츠 메이커들의 어떤 표현의 범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기술들인데요. 특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촉감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이 같이 느낀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에서 이제 후각 정보, 돼지의 후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이런 장면들입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오감 원격 기술에 이걸 전송할 수 있는 기술들 굉장히 발달이 되고 있고 이것이 또 AI와 만났을 때는 굉장한 창작의 패러다임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첨단 테크 기반의 인류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기들을 만져본 그런 세대이지만 요즘 태어나는 이제 아이들은 그야말로 태어남과 동시에 이런 기기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분명한 패러다임적인 변화가 존재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피지컬 AI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는 저는 이제 감히 예상하건대 새로운 종족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AI 아트를 얘기할 때 또한 전 세계적인 어떤 최신 트렌드 부분도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최신 공간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향하고 있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첨단의 유행을 선도하는 기관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이 AI 아트와 콘텐츠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시사점이 클 수 있기 때문에요. 먼저 뮤지엄 오브 더 퓨처 많이 아실 겁니다. 보통 박물관 한다면 과거의 행적들을 아카이브하는 그런 차원이 강한데요. 이 두바이에 위치한 이 뮤지엄은 아주 상단에서 우리는 미래를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화예술과 콘텐츠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그리고 우주 탐사, 이런 어떤 인간이 해결해 나가야 될 아젠다들을 문화예술 콘텐츠와 접목하겠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문화예술 콘텐츠가 그냥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요소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런 아젠다를 얘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스피어는 뭐 이미 많이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도 굉장한 그 표현, 이머시브 아트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평면에 국한되지 않은 360도 서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선보이는 대표적인 곳이다 라는 것이고요. 단순히 그냥 뭔가를 전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몰입형 경험을 관객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우리 전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아트는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보여줬을 때 즉각적으로 관객들이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에 지향점을 두고 이런 공연장이 또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 있는 아트사이언스 뮤지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첨단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융합을 지향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어떤 자연 그리고 환경의 그 어떤 파괴에 의해서 인간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작품화해서 또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콘텐츠가 단순히 놀이나 즐거움의 영역을 넘어서서 인류 문제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다라는 메시지를 이 세 기관 모두 전달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공통 분모를 추출해 본다면요, 먼저 글로컬 문화도시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지은 공연장, 잘 만든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 그 지역을 대표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미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에선 해당되는 이야기보다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서 이런 AI를 필두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 부분에 화두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아트와 테크, 인공지능 기반의 뉴폼 아트로 수렴이 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예술에 포커스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장르를 횡단하고 경계를 초월한다. 그래서 단순히 전시다, 뭐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시와 공연과 교육과 연구와 네트워킹,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콘텐츠들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창작자이기도 하고 연구자이기도 해서 나름대로 AI 아트 개념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실 이미 아티스트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그거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됐는데요. 일단은 생성 공감각을 필두로 장르를 횡단하고 경계를 초월하여 전방위 예술 분야 간의 유니버스를 공유하고 세계관과 내러티브의 중첩을 기반으로 뉴폼 아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AI 피처 오페라가 AI 영화화가 되기도 하고요. 서로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또 확장성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AI 아트에서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한 5년 전쯤에 나는 작곡가이면서 미술가이면서 영화 감독이면서
뭐 디자이너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자기를 소개한다면 그 사람 전문성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했을 거예요. 하지만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 모든 역할들을 한 사람이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장르가 횡단되고 경계가 초월된다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아젠다가 아니라 이미 AI 아티스트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함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I 아트와 콘텐츠 분야를 논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AI가 인간에게 미치는 현실적인 위험을 팩트 체크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 제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다양한 보고서들에서 인류의 멸종이 AI로 인해 가속화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게 보고서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분명한 근거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군사 쪽에서는 그런 근거들이 더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콘텐츠나 문화예술 쪽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AI 아트 콘텐츠로 인해서 새롭게 창직이 되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또 반대로 기존의 문법에서 이 시류를 쫓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의 영화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영화 쪽 저는 이제 부산 국제인공지능 영화제에도 인볼브가 되어 있고 이제 홍보소통위원회 대표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부산 국제인공지능 영화제를 만들기까지 이 영화의 전당 측에서는 굉장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AI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영화도 분명히 있지만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어프로치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셨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부산 국제인공지능 영화제가 1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는데 그 전인 5월 달부터 사실은 이런 아젠다를 계속 공유하면서 AI 아트와 콘텐츠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눴습니다. 저도 덕분에 작년에는 부산을 꽤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직에 대한 부분과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AI를 무조건 써야 된다, 뭐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를 하고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제도적인, 정책적인 그 보완점을 마련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를 넘어서 이제는 범용 인공지능 AGI 시대가 됐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AGI를 넘어서서 피지컬 AI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정책적인 아젠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는 언제나 휴머니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칫하면 AI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흐름으로 우리가 흘러가 버리게 된다면 그렇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과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케어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리터러시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부 이 휴머니티적인 관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간 인류 인간애 이런 부분인데요. 현재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전 휴머니티에 대한 강조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현실 참여,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술가들이 단순히 유희적인 측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예술과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컨셉으로 AI와 휴머니티와 뉴포마트를 결합시킨 예술제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었는데 저의 눈에는 그게 좀 보였는데 아직은 이런 예술제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올해 9월 달에 강남구와 함께 파히스라는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휴머니티적인 내용을 담은 AI 영상 작품 공모전인데요. 공모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지능, HI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뉴폼 아트를 소개하는 그런 예술의 장을 또 마련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런 첨단 테크와 문화예술 그리고 로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카슬 다큐멘터를 이제 레퍼런스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마 이미 익히 다 잘 아실 텐데요. 독일의 카슬 지방에 있는 굉장히 작은 카슬 지역에서 시작된 그런 미술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이 여러 차례 전쟁에 휘말리기도 했었고 또 나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독일 예술인들이 그런 역사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떤 휴머니티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어떤 참회 이런 것들이 스며 있는 이제 그런 예술제였는데요. 이것이 이 독일의 작은 카셀 지방을 굉장히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현대 미술의 중심지 역할을 만든 이제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인구 소멸이라든가 또 로컬 지방에 또 퇴화되는 부분들, 또 말씀드렸듯이 또 AI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 소외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아트와 콘텐츠가 이 모든 아젠다들 사실 품고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카셀 다큐멘터의 이런 장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여러 면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포럼의 주제인 만큼 이제 AI 아트와 콘텐츠 분야가 어떤 미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여기 계신 또 귀하신 학자분들과 또 관계자분들과 함께 더 발전시켜 나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신한류 전문가로서의 AI 아티스트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류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기업들과 또 정부 기관들이 같이 저는 발맞춰서 만들어낸 쾌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AI를 필두로 한 이런 컨텐츠와 문화예술 차원에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신한류의 전문가로서의 AI 아티스트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창작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물론 가장 필요하겠고요. 또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AI 아티스트들이 창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투자자들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들 생태계가 마련이 되면 물론 좋겠지요. 또한 말씀드렸듯이 뭐 파이스 같이 그런 AI 아트와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홍보의 장들이 많아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K-퓨처 아트 분야에 대한 정립과 상관학의 협력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K-퓨처 아트가 어떤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AI 아트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요. 저는 사실은 언제나 한 10년 넘게 이런 첨단 테크와 문화예술 콘텐츠 접목해온 일을 해오면서 인공지능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와 확장현실. 전 이 세 가지 아젠다를 항상 문화예술 콘텐츠와 접목해오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좀 그 유행에 빠르다 보니 그때 코로나 한참 그 시절에는 제가 인공지능 얘기하면 인공지능보다는 메타버스 얘기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았고 요새는 또 메타버스 얘기를 같이 하면 메타버스는 아니고 인공지능 이렇게 하시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첨단 테크 문화예술 콘텐츠가 발달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와 확장현실은 뗄래야 뗄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 K-퓨처 아트라는 것 바운더리에는 다양한 첨단 테크가 함께 들어와야 된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함께 결합됐을 때는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또 예술 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이 선도한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이 깃든 내용인데요. 그래서 또 당연히 단기, 중장기 로드맵에 의거한 그런 육성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요. 또한 전 로컬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을 포함한 지역 DB를 문화예술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요. 최근에 제가 가장 멀리 발제를 갔다 온 곳이 이제 연천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이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하고 접경지대이기도 한데요.
그곳에는 굉장히 또 많은 그곳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IP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AI와 결합시켰을 때는 이 지역의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참신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또 컨텐츠 IP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들이 로컬에 있기 때문에 저는 로컬을 AI를 통해서 또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정책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글로컬라이제이션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하이브리드 했을 때 그것을 독려하는, 쉽게 말하면 실험적인 뭔가를 했을 때 독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저는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성과 휴머니티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정책 면면에 스며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 전문가 TFT 수립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피지컬 AI가 정말로 아마 10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것인데요. 이것을 사실은 문화예술 경영학적 측면에서 저는 깊이 연구를 지금 시작할 필요가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피지컬 AI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들도 저는 존재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가들이나 공대 관련 교수님들께서는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이 너무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좀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는 이것들을 조금씩 풀어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AI 첨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당연히 확대가 돼야 될 것이고요. 다자간 영역에서 휴머니티를 실천 중인 다양한 국제 주요 거점과 기구와의 연계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향에 있어서의 굉장한 그 아젠다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에 있다. 이걸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AI 관련된 특히나 공대 쪽 교수님들이나 기업가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쪽 분야는 조금 아직 분위기가 좀 어두운 걸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은 워낙 이제 인공지능의 그 종주국이었고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어떤 약진이 너무나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의 그 AIX 인공지능 대전환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AI 아트와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만큼은 저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한국의 AIX는 이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서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라는 반응 등을 주실 때 저는 한 사람의 작가이자 또 연구자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고무적인 그런 희망을 느끼곤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정말 한국이 좋은 아젠다를 글로벌적으로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정말 좀 가열차게 또 기쁨을 유지하면서 또 희망차게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잘 활성해 나간다면 신한류가 새로운 측면에서 또 다른 지속 가능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제는 저는 여기까지 이제 준비했고요. 네, 그 다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